자, 다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시험 범위 끝까지 다 나가는 걸 목표로 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어, 여기 마지막 챕터는 조선시대 신분제도에 관련된 겁니다. 신분제도나 사람들의 사회생활 모습이 어땠었는지에 대한 관련 내용들인데, 음, 그림부터 봅시다. 여기 그림에 보면 조선시대 신분제도도 역시 양인과 천민으로 구별이 되는 양천제라고 했었는데, 법적으로는 이렇게 구별이 되지만 신분적으로 사회 직업에 따라서 또 이렇게 네 개의 신분으로 구분이 됐었습니다. 양반, 중인, 상민, 그다음에 천민 이렇게 총 네 개의 신분으로 구성이 돼서 이렇게 사신분제도로 운영이 됐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법률에는 양인과 천민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구별할 때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총 4개의 신분으로 구별이 됐었다. 양반은 여러분들이 뭔지 알죠? 그냥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양반. 그래서 높은 관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문반과 무반의 높은 관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법제상 신분제도는 그래서 양천제. 그냥 이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런 건. 양천제였었고, 양이는 그냥 일반 자유민, 양반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백성들, 여기 양이는 중인, 상민을 포함한 모든 개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금도 열심히 내고 있었고 과거응시도 가능했었습니다만 관직 진출에 그리고 법적 제한이 없었는데 대부분 이 중에서 관직 진출이 굉장히 잘 됐었던 신분 계층은 양반 계층이었겠죠. 상민은 아무래도 농사 짓느라 바쁘고 뭐 일하느라 바쁘고 그래서 과거응시가 가능하기는 했으나 그렇게 활발하게 과거 합격자가 나오지는 않았었다. 중인들은 중간 관리들을 얘기합니다. 서리, 향리, 기술관, 역관, 서울 같은 기술관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구조를 좀 봅시다. 양천제. 천인은 관직 진출이 불가능했고 각종 천한 역할을 담당했었다. 실제 구조는 양반, 중인, 상민, 잠깐만. 양인층 안에서 이렇게 세 신분으로 구분이 됐었다고 보면 되죠. 이러한 걸 양반과 상민의 구별을 뒀기 때문에 반상제라고 합니다. 반상제. 그래서 총 4개의 신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졌었다. 4개의 신분,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나뉘어졌었다. 양반은 문무반의 관리. 밑줄 칠 필요도 없이 그냥 빨간색으로만 그냥 체크만 해놓으세요. 얘들이 밑줄을 치겠구나, 결국은 빨간색으로. 문무반의 관리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 관리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가족이나 친척, 이 사람들을 포함한 범위를 양반이라고 합니다. 양반. 이 사람들은 군대에 가지 않았었어요. 군대와 관련된 각종 역할에서 면제되는 그런 특권들을 누리고 있었다. 이 사람들은 애초에 국가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었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냥 군대 안 가도 돼라고 이제 면제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중간 계층. 그러니까 일반적인 백성들과 양반들 사이의 중간적인 계층이라고 해서 중인이라고 합니다. 중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기술관들. 그러니까 이 기술관이라는 거는 여기 문무반이 아닌 각종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의술을 한다든가, 통역을 한다든가, 그 외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여기 외교관이 이제 통역관이죠. 변호사도 중인이었었습니다, 당시에. 법률적인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중인이고, 뭐, 미술을 그리는 그런 사람들도 중인이었었고, 그래서 이런 잡다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성리학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정통 학문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기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기술관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향리는 향촌 관리들이죠. 향촌 관리. 그리고 서리도 이제 말단 관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들 향리나 서리 같은 애들은 서리. 향리는 여러분들 이제 다 체크할 필요까지는 없고 기술관과 여기 설의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설은 첩의 자식들을 이야기합니다. 첩이라는 건 둘째 부인. 바람 펴가지고 당시 양반들이 둘째 부인을 만들어서 아기들을 낳았었는데 바람 펴서 낳은 자식들이기 때문에 아빠였던 양반들이 자기 자식이라고 잘 아는 체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각종 차별을 두고 관직에도 잘 오르지 못하고 과거 시험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게 차별을 뒀었던 사람들을 서얼이라고 합니다. 서얼. 이렇게 대표적으로 기술관과 서얼 그리고 말단 관리들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특히 말단 관리들이나 기술관들, 여기 기술관도 말단 관리야. 다 포함해서 말단 관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직업이나 역할을 세습을 했었고, 행정실무를 담당했었죠. 여러 가지 양반들이 하지 않는 잡다한 일들을 이 사람들이 처리를 했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개념은 바로 요 설이라는 개념입니다. 첩의 자식, 첩이라는 건 첫째 부인을 둘째 부인을 첩이라고 합니다. 둘째 부인부터 첩의 자식들을 서얼이라고 한다. 이 서얼들은 굉장히 차별을 많이 받았었고 기술관도 좀 중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의관, 역관, 아까 그 법관도 나와 있었었죠. 이런 사람들 잘 알아두고 양리서리는 예전에 봤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그다음에 일반 이제 상민들, 그냥 일반 백성들이 얘네들 대부분 농민들이었었겠죠. 농민, 아니면 공업하는 사람들, 상인들이었었고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는 과거 응시 가능했으나 현실적으로 합격이 어려웠었다. 그다음에 40문제 제일 밑에 있었던 천민의 중요 개념 중에 제일 많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노비였었고 그다음에 백정, 무당, 광대 같은 사람들이 천민이었었고 이 사람들은 고려시대 때부터 재산 취급을 사고 팔 수 있는 재산 취급을 받았었기 때문에 매매, 상속, 증여가 가능했었다. 매매, 상속, 증여가 가능했었고 부모 한 명 중에 아무나 이제 부모 중에서 한 명만 노비여도 자식도 노비가 되는 고려시대 제도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이제 고려시대랑 약간 비슷해요. 약간 비슷한 4신분의 신분제도가 조선시대에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양인 천민으로 나뉘어졌지만은 사회적으로는 4개 신분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 4개의 신분 제도가 양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굉장히 전쟁 이후에 굉장히 많이 신분제가 흔들리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양반층은 굉장히 다운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분위기가 양반층이 왜 다운되냐면은 이때부터 전쟁 이후부터는 아무나 양반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그 분위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양반 수가 증가하게 되는 것 때문인데 자기가 양반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비면은 당시 임진왜란 때 일본군 머리 하나를 가지고 오면은 천민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이걸 면천이라고 그래요. 일본군 머리를 2개를 가지고 오면은 우림이라고 하는 하급 그 무사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이제 3개 가지고 오면은 일반 그 무관, 그러니까 과거 시험까지 볼 수 있었어. 과거 시험까지도 허용해 줬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군 머리 4개 가지고 수문장까지 시켜주는 등 당시 전쟁 때문에 정부가 실시했던 정책으로 인해서 신분제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이것만이 아니라 정부가 당시 전쟁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는 백성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여기 이름이 비어있는 관직 임명장을 배포해 줍니다. 이걸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공명첩이라고 합니다. 공명첩. 그리고 전공은 전쟁에서 공을 세우는 거. 이걸 통해서 자기가 양반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전공을 세우거나 공명첩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양반 숫자가 늘어나고 있었고, 당시 조선 후반부부터는 백성들이 모내기법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상업적인 농업을 통해서 상품 작물을 재배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농민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 농민들이 국가에다가 이제 납속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곡식을 막 수만 석을 내고서 이런 관직 임명장, 공명첩이라고 하는 관직 임명장을 받아서 자기가 양반 행세를 했었던 거죠. 그 외에도 족보를 구매하는 방식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여기 족보를 구매하는 방식을 통해서 위조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면 지금 다 족보가 있을 거야. 원래 조선시대에 족보는 1%의 양반만 가지고 있는 거였는데 지금 여러분들 집안에는 전부 다 족보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은 이제 매입을 했거나 위조된 족보에서 시작이 된 족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원래 족보라는 거는 양반 1% 정도밖에 없었던 것이었는데 이때 거의 다 생깁니다. 족보가 모든 가문에서. 그래서 이렇게 아무나 양반이 되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양반은 그 권위가 굉장히 땅에 떨어지게 되죠. 그 권위가 굉장히 땅에 떨어지게 되고 특히
특히 중앙 정부에서 양반들의 권력 싸움으로 특히 환국과 같은 권력 싸움이 일어나 가지고 뭐 노론, 소론, 남인, 서인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싸우게 되면서 권력을 가지게 되는 그 양반을 권반이라고 합니다. 권반. 권력을 가지게 되는 권반. 권반이 생기는가 하면 자기가 이제 정권 다툼에서 권력 다툼에서 지다 보면은 이제 패배하고서 지방으로 도망가거나 하는 사람들을 향반이라고 합니다. 향반. 불쌍하게 나왔다. 향반이라고 합니다. 향반. 지방으로 도망가는 양반을 향반. 권력 싸움에서 패배해가지고 지방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야. 거기에서 더 몰락해가지고 완전히 거지가 되는 양반을 잔반이라고 합니다. 찌끄레기 양반이죠. 잔반이라고 해서 이 당시에는 권반 이외에는 거의 양반 취급을 받지는 못했어요. 권반만 양반 취급을 받았고 향반이나 잔반은 그냥 일반 평민들이랑 거의 똑같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양반층의 분화, 양반층이 이렇게 분리되는 거, 권반, 그리고 향반, 그리고 마지막에 잔반까지 나오게 돼. 잔반이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잔반까지 나오게 됐었다. 이렇게 해서 양반들의 권위 자체가 굉장히 땅에 떨어지게 되는 시대가 조선 후반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직후의 이야기들이라고 보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계층인 중인을 보겠습니다. 양반 이외에는 다 좀 상승적인 분위기야. 왜냐면 이 사람들이 돈을 쓰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갖가지 방법을 통해서 양반으로 다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조선 초반부에는 1%밖에 없었던 양반이 이제 80%가 넘는 인구수를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중인도 이제 신분 상승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 중인들이 신분 상승을 했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일단 자기들끼리 집단 상소물을 올리는 방법을 채택을 합니다. 중인층의 집단 신분 상승 운동에 여기 서울 기술직 등의 집단 상소 운동 이 내용이 굉장히 좀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세요. 집단 상소 운동을 벌여서 서얼 그러니까 첩의 자식들은 좀 관직에 대한 차별 같은 것들이 좀 완화되는데 기술직 중인들, 그러니까 이 기술관들은 정부가 안 받아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스킬들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스킬들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었어 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도 또 뭐 족보 사고, 뭐 공명첩 사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양반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다. 집단 상소 운동을 통해서 서얼들은 규장각 검사관이라고 하는 관직에 등용이 됩니다. 규장각에서 책을 검사하는 정조 때 만들었던 규장각에서 책을 검사하는 관리야. 여기에 등용이 되었었지만 기술관들은 허용이 안 됐고 그 사람들은 나중에 자체적으로 자기들의 능력, 스킬들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성장하게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인 상민들도 이 사람들도 그 모내기법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랬었죠. 아까 얘기했었던 전공이나 공명첩이나 아니면 족보 위조 같은 방법들을 통해서 양반들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그다음에 노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주인이랑 따로 사는 외거 노비가 돈을 벌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마련이 되면서 모내기법이나 아니면 상품 작물을 재배를 하는 방식들을 통해서 혹은 이거 전공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공명첩을 사거나 족보를 위조하거나 아니면 군대 나가서 일본군 머리를 가지고 오거나 하는 방식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했고 얘네들은 안 되면 그냥 도망갔었어. 노비들은 당시 도망가는 노비들이 되게 많이 생겼었어. 조선 후반부에. 왜냐면 나라가 임진왜란 때문에 굉장히 혼란해지니까는 얘네가 도망가도 어떻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특히 임진왜란 때 양반들이 초반에 도망갔었어. 그래가지고 양반들에 대한 이 백성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이 노비들도 그냥 양반들 무시하고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임진왜란 전쟁 중에 노비 문서가 불에 많이 탔었고 그다음에 전공, 납속 등으로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양반들 무시하고 도망가고 하는 등으로 해서 노비의 숫자는 거의 없어지고 있는 지경이었었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걸 완전히 반영을 해서 노비를 나중에는 해방을 합니다. 공노비를 해방하는 순조 때 공노비만 일단 해방을 합니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노비를 완전히 해방하지는 못했었고 공노비를 해방을 하고 그 공노비를 해방하기 직전에는 노비는 어머니의 성만 따라가라 라는 노비 종모법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 노비 종모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위에서 여기서 봤었는데 옛날에는 부모 중 한 명만 노비면 자식도 노비가 됐었어요. 엄마나 아빠 중에서 둘 중에 하나만 노비면은 자식도 노비가 됐었는데 이때부터는 엄마가 노비여야지만 자식도 노비가 되는 거야. 만약에 엄마가 노비가 아니다. 근데 아빠가 노비다 하면은 얘는 노비가 아닌 거야.
아빠가 노비고 엄마는 그냥 양반이면은 얘는 노비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노비는 어머니의 그런 신분을 따라가라라고 하는 법이 바로 노비종보법인데, 이거는 당시에 줄어들고 있었던 노비의 상황을 더 늘리지 않겠다라고 이제 정부가 선언을 한 겁니다. 옛날에는 둘 중에 하나만 노비여도 자식도 그냥 다 노비로 만들어 버렸는데, 이때는 이제 정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서 노비들이 말을 안 들어. 아예 그냥 노비를 통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었고, 그래서 노비의 가격도 굉장히 싸지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노비 제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정부가 노비는 어머니에게서 나온 자식만 노비가 되고, 나중에는 아예 그냥 해방까지 시켜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노비 제도는 이제 조금씩 없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다. 요 내용이 좀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우리나라가 이제 완전히 평등한 사회로 가고 있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평등한 사회를 가고 있었다. 오늘은 끝까지 끝낼 겁니다. 여기다가. 자, 그 결과 양반의 구라고 나와있네. 양반 수는 급증을 했었고, 상민 노비는 감소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면서 양반 중심의 신분 제도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가고 있었다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양반 중심의 신분 제도가 무너져가고 있었다. 자, 그래서 양반들의 권위가 약해지면서 향촌 지배 질서, 그러니까 지방의 어떤 질서가 좀 변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변하냐면은, 조선 초반부 때는 일반 양반 중심의 사회였었어. 모든 사회들은. 사족은 양반이야. 양반들 중심의 그런 사회였었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은, 유향소라고 하는 양반들의 자치관청이 있었고, 서원과 향약이라고 하는 양반들의 학교와 양반들의 규칙이 있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네가 지방을 장악을 하면서 거의 지방에서는 왕처럼 행세를 했었는데, 임진에 대한 전쟁 이후부터는 어떻게 변화하냐면은, 양반의 권위가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양반의 권위가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가 무너져 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양반이 얘네가 지나가도 백성들이 인사를 안 해. 찌끄레기 양반들이란 말이야. 얘네들이 지나가도 인사를 안 해. 요 권반을 제외하고는 양반들을 보면은 인사를 안 해. 아예 막 무시해. 니네가 양반이야? 하면서 막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은, 돈을 통해서 양반 지위를 샀었던 신향이라고 하는 애들이 성장을 했었고, 얘네들은 기존의 양반이었던 구향과 서로 지방의 지배권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지방의 지배권의 전쟁이 벌어졌다고 해서 향전이라고 합니다. 향전. 그러니까 구향은 말 그대로 기존에 있었던 양반이야. 과거 시험을 통해서 양반이 됐었던 정통적인 양반인데, 신향은 돈으로 산 애들이야. 돈으로 산 애들이야. 얘네들끼리 서로 싸움이 벌어지는 향촌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향촌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거 향전이라는 상황만 보더라도 기존의 양반이었었던 이 구향들의 권력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첫 번째 증거야. 향전이라는 거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양반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신향, 그러니까 새롭게 양반이 된 사람들을 신향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나머지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고, 요 향전이라는 개념만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향회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당시 지방에 향회라는 거는 양반들의 그냥 모임이야. 양반들의 모임이었었는데, 조선시대 초반부까지만 해도 이게 양반들의 어떤 이익을 대표하는 그런 모임들이었었는데, 이때부터는 양반들의 힘이 약해진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그냥 단순하게 수령의 자문기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수령의 자문기구. 옛날에는 양반들이 모여가지고 지방에서 우리 동네를 어떻게 할까, 혹은 전하에게 어떤 상소문을 올릴까 하는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단체의 역할을 했었지만은, 이때부터는 양반들의 힘이 약해지면서 향회의 힘도 약해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단순하게 수령의 자문기관 역할이 한정되게 된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후반부에는 이런 신분제도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특히 조선시대 후반부에 이거 전에도 얘기했었죠. 여러 가지 세도 정치로 인해서 국가기강이 문란해지고 탐관오리의 수탈이 굉장히 심해지다 보면서
이때부터 삼정의 문란이 발생했고 살기 힘들었던 백성들이 저항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제일 저항했던 대표적인 반란이 홍경래의 난과 임술농민 봉기입니다. 여기 소청, 벽서 같은 소극적인 저항 이런 건 몰라도 되고 홍경래 난과 임술농민 봉기. 임술농민 봉기 이거 다 전에 설명했었어요. 삼정의 문란이 주요 원인이었었고 임술농민 봉기가 중요한 이유는 전국적으로 농민 봉기가 확산이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근데 이 임술농민 봉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농민들의 전국적인 난이 일어났던 게 바로 임술농민 봉기보다 이제 한 30년 뒤에 일어나게 되는 무슨 농민 운동이 나중에 일어나게 되냐면은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임술농민 봉기는 동학농민 운동의 거의 프롤로그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임술농민 봉기 이전에 있었던 홍경래의 난이라는 거는 평안도 지방에 대한 차별, 당시 조선시대에 여기 평안도 지방, 요 지방이야, 요 지방. 여기가 평안도 지방인데, 요쪽 지방은 좀 정부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나라 현재 전라도가 차별받는다고 하는데, 옛날에 여기가 그 전라도 비스무리한 그런 위치였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과거 시험을 봐도 여기서 과거 합격자도 잘 뽑아주지도 않고, 여기 사람들은 막 돈도 없는 거지들이라고 막 놀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차별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차별에 항거를 하면서 홍경래라고 하는 몰락 양반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를 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물론 거기 원인의 하나는 바로 삼정의 문란이 원인이기도 했었다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이 홍경래의 난이 중요했던 이유는 요 함경도 지방의 요 지역을 다 차지를 해요. 굉장히 큰 반란이었었다는 거야. 그리고 임술농민 봉기는 여기 진주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진주밀란이라고도 합니다. 진주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 빨간 점과 파란 점이 찍혀 있는 지역에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반란이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정부는 이때 암행어사도 파견하고 그다음에 삼정 이정청이라고 하는 관청을 설치를 해서 삼정의 문란을 좀 해결해 보려고 했었는데 잘 안 돼. 그래가지고 30년 뒤에 다시 무슨 농민운동이 터지게 된다? 동학농민운동이 터지게 된다. 까지가 여기 조선시대 후반부의 밀란의 내용이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학문이 실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실학은 원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들 교과서에 되게 간략하게 나오더라고. 요 두 학자만 나옵니다. 정약용과 박재가라고 하는 학자 두 명이 나오는데 이 두 학자들이라도 좀 알아두세요. 정약용은 당시 토지제도를 개혁하려고 했었습니다. 토지제도 특히 백성들이 땅이 많이 없었고 양반들이 그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문제점들, 토지에 있어서 빈부격차가 생기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토지를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자라고 하는 그런 여전론이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합니다. 여전론. 마을이라고 하는 단위로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공동 경작하고 공동으로 분배까지 하는 그런 토지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론. 토지제도를 통해서 나라를 좀 개혁해 보려고 했었고 박재가는 상공업을 진흥하자. 이 사람들은 당시 상공업이 발전을 했었던 북쪽 청나라를 배우려고 했었기 때문에 북학파라고도 합니다. 북학파 잘 기억하세요. 예전에 북학파, 북벌론이 있었죠. 이 북학파가 다시 등장하는 게 여기 조선시대 말기 때 실학의 움직임에 따라서 다시 등장하게 된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연습 문제까지만 봅시다. 조선의 신분제도는 법제상으로는 양천제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양반, 상인, 중민, 천민, 내신분으로 나눠진 거는 사회적인 구분이야. 그냥 사회적인 구분, 법적인 구분이 아니야. 법적으로는 단순하게 양인, 천민이 구분됐었다. 조선 전기에는 노비 부모 중 한쪽만 노비면 그 자녀가 노비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조선 후반부에 가야지만 노비 종모법이라는 게 실시가 되면서 노비가 어머니의 이제 신분을 따르게 됐었다. 그다음에 양난 이후 상민과 노비의 수는 감소돼서 간 반면 양반의 수는 크게 늘어났다. 조선 후기에 치열하게 정쟁이 일어나면서 권력을 잃고 몰락하는 양반이 늘어나서 걔네들을 향반 혹은 잔반이라고 그랬었죠. 그다음에 조선 후기에 기술직 중인은 집단 상소 등 신분 상소 운동을 벌여서 진출상의 차별을 완화했었죠. 잠깐만. 기술직 중인이 아니라 서얼이죠. 서얼의 차별을 완화하는 그런 모습을 조선 후기에 보입니다. 정보가. 그다음에 양난 이후에 사족 중심의 향촌 지배 질서는 약화되었었고 임술농민 봉기는
평안도 지방에 대한 항거가 아니라 전국적인 삼정의 문란에 대한 항거였었다. 이거 평안도는 홍경래의 난입니다. 그 다음에 양인은 조세 구역을 부담하고 과거엉시에 제한이 없었다. 그 다음에 점차 가족까지 모든 양반은 사족을 일컫는 말로 가족까지 다 일컫는 말로 바뀌었다. 재산을 모은 상민 중에는 국가가 발행한 공명첩을 사거나 족보를 위조했었다. 그 다음에 향전이 옛날에 당시 조선 임진왜란 후기에 발생했었다. 그 다음에 사족들의 총회인 향회의 역할도 약화되었었고, 그 다음에 삼정의 문란이 연이돼서 여러 가지 농민봉기가 일어났다. 요 연습 문제 비어있는 것들을 요거는 수행평가로 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시험 끝나고 한꺼번에 쭉 보겠습니다. 알겠죠? 시험 끝나고 한꺼번에 쭉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시험 범위 끝.